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네. 참 대단하시네요. 1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전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나 2달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씩이나 했다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가지고. 많이 빠졌죠.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1년에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유지된 거예요. 계속 유지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해드리려면요 총 15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쪽에 나와 있는 사례 형태로 지금까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 배웠던 것을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사례, 이제 이 사례에서 세금을 진짜 내는가 안 내는가,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빼먹을 수 있는가, 덜 내는 거죠. 이제 절세하는 거. 우리 절대 그 중개사 하시면서 뭐 탈세, 뭐 이런 거 절세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절세도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절세가 아니라 정당하게 법대로 내는 게 절세예요. 그래서 법을 모르시면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보면 이거 내일인데? 난 이거 세금 냈는데? 나 이거 어떻게 돌려받아?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받게 하는 것도 중개사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돌려받게 하는 것을 요즘 이제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세무사 찾아가세요 그러면 세무사가 그냥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못 해드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개사님이 잘 일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전체 사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89페이지부터 제가 사례 형태로 하나씩 이제 익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설명을 잘 해드리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그냥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세요 바로 그럴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1번은 위자료를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없이 그냥 부동산 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양도세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양도세를 낸다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얘가 그 부동산이 주택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넘긴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그 사람은 비과세예요. 근데 무조건 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에는 해당이 되는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위자료니까 이건 과세예요 이러면 안 돼요. 세법에서는 상담을 하실 때는 과세다 비과세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를 먼저 반드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판단할 때 이런 거예요. 여기 양도인가 양도가 아닌가를 먼저 최대한 이걸 먼저 판단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라고 하면 이 안에서 과세로 가는 양도가 있고 비과세로 가는 양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뭘 생각하냐면 언제나 양도라 그러면 이것부터 생각해요. 양도라 하면 그거 세금 내죠 이렇게부터 생각을 해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양도는 맞는데 이게 과세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양도가 과세라는 생각을 안 하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많이 부담 안 들어요. 그럼 첫 번째도 위자료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됐다면 세금은 안 내셔도 돼요.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세금 안 내는 것도 있네요 그래요. 아 저희 사무실 잘 오셨네요. 저희가 비과세 만들어 드리죠.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비과세를 할 때는 내가 만약에 혜택을 많이 준 것처럼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 사무실에 가니까 세금도 안 나오게 해주더라 막 그래요. 그럼 옆 사람도 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법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걸 정확히 아는 분들은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농지 같은 게 있잖아요. 농지를 교환을 하거나 분합을 하더라도 요거는 비과세였는데 요거는 거의 실무에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파산 요것도 실무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꼭 나오는 건 이건 1세대 1주택 요것밖에 안 나와요.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가. 근데 그 일상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어보실 때 80%는 일반인들은 엉터리로 물어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이거 우리 집 비과세 되죠? 그러면 처음에 무조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해놓고 상담하시면 거의 100% 맞아요.
절대 안 돼요. 비과세 해주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을 안 해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과세를 안 해줘요. 그럼 이제 이 사례들에서 전부 그걸 배우게 되실 거예요. 어젠가 그제도 어떤 분이 전화하셨는데 처음에는 본인은 비과세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 비과세 제가 세무서 직원이면 그 비과세 못 해주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사례가 여기 책에 그대로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를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많은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본인 생각만 하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과세다 비과세다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양도 해당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해당이 되는가를 다 따지셔야 돼요. 모든 걸 따지셔가지고 완벽하게 네 이제 비과세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비과세 되겠는데요. 근데 한참 설명해보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비과세 안 되는데요. 그럼 지금 장난하시냐고 그래요. 그럼 사무실에서 계약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과세가 세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비과세로 만들어주면 바로 계약을 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처음부터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중요하니까. 저 위자료 같은 걸 부동산을 주면 무조건 과세랑 하시면 안 되고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3번 사례 한번 보세요. 이런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페이지 수 어디냐?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 3번 사례 보시면 정원석이나 정원수 같은 게 있죠. 우리 집에 화단에 있는 나무, 좋은 나무라든지 돌 같은 거 좋은 돌이 있어요. 요거는 혹시 책 밑에 읽어보지 마시고요. 읽지 마시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했으니까 이것들은 거래하면 양도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개사 사무실 오셔가지고 뭐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세금이 돼요 그래요. 그런데 정부는 만만한 정부가 아니죠. 그거 세금 안 받겠는가? 받아요. 안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그러면 돈 안 받고 주세요, 돈 받고 주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그럼 우리 집에 나무 큰 좋은 나무가 있으면 집 할 때 돈 안 받고 넘기겠는가? 돈 받고 넘기겠는가? 받고 넘기겠죠. 뭔가 받고 넘겼으니까 세금 내라. 당연히 세금 내셔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신가요? 그래요. 아니 뭔 이런 것도 세금이라고 막 그러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세금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가산세 그거 혹시 내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말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양도라는 것은 정원석이나 정원수 이것도 양도 대상이에요. 이건 토지로 봐서 양도 대상이에요. 땅으로 봐서. 근데 이런 것을 일반인이 전혀 생각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되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례를 그래서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실래요? 네 번째 사례는 우리 지금 여기가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빈 땅인데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책상이 비닐하우스 동이에요. 비닐하우스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없죠. 네. 주거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개조해가지고 그 안에 주거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건 주택이에요. 그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일단은 이게 주거생활에 쓰는가 안 쓰는가를 보고 근데 만약에 우리 농 같은 데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그 비닐하우스 동을 우리는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토지의 일부로 봐서 과세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철근이라든지 비닐 씌우겠죠. 요거 영수증 있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경비 인정도 못 받아요. 이런 사례를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 읽어놔야만 공인중개사 되신 분들이 나중에 우리 사무실 와서 갑자기 제가 비닐하우스 한 동을 거래 이제 그 땅이 있는데 너네 있는 비닐하우스인데 이것도 혹시 세금 나와요? 그러면 아 그것도 나와요. 그러면 혹시 철근 내가 구입한 게 있는데 그럼 영수증 가져오시면 비용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면 돼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 간단한데 모르고 있으면 갑자기 손님이 좀 오시기로 돼가지고 어디 뭐 또 제가 어디 좀 나갈 일이 있어서요. 손님을 피하려고 그래요. 모르면 피하려고 그래요.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놓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 이제 사례 7번을 한번 봐보세요. 사례 7번도 중개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데 상담을 많이 와요. 이런 부분은. 이혼 후에 재결합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밑에 질문 해석을 읽으시면 안 돼요. 해설 읽지 마시고
요거를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손님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재결합. 그럼 이제 어떤 사례를 주어졌는가 보세요. 이혼 후 재결합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그러면 이혼 후에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갑이 을에게 위자료로 만약에 땅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재개발하면서 다시 이렇게 합치면서 다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다시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제 재결합하면서 다시 을이 갑에게 이전해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요. 을이 갑에게 이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양도세 물리겠는가 안 물려도 되겠는가? 물릴 수도 있고 안 물릴 수도 있고. 정부는 납세자를 무조건 공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안 물리겠는가 물리겠는가? 물려요. 그런데 이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도세 물리는가 증여세 물리는가? 이제 따져봐요. 혹시 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안 받았어요 그러면 너 값 너 증여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넘어가기는 넘어가죠. 넘어가고 대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대가관계가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거고 대가관계 없다. 그러면 무상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증여세를 물리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준. 그럼 갑이 을에게 처음에 이자료 쪽으로 넘길 때도 갑에게 무슨 세 물려야 되는가? 양도소득세 물려야 되겠죠. 양도로 봐서 세금 또 물어요. 그럼 또 넘기면 또 이 사람에게 또 물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게 세금이라는 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을이 재혼아 이제 다시 합치면서 을이 갑에게 준다고 하면 주게 만들어야 되는가? 세금 나온다고 뭐 차단을 시키셔야 되는가? 차단을 시켜야죠. 주면 안 된다고.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우리 사무실의 고객으로 이제 딱 우리 사무실 고객으로 남아요. 나 세금 안 내게 만들어줬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딱 한 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해서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8번 사례를 보시면 8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요게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건물을 앞에 있는 이분에게 맡겨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위탁자가 되고 여기가 수탁자가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이분이 담보로 잡혀놨다가 돈을 갚지 않아가 내 물건이 담보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양도한 걸로 본다, 양도 안 한 걸로 본다. 이게 판단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제가 이쪽에다 맡겼어요. 맡겼는데 제가 이제 위탁자고 여기가 수탁자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남의 건물을 담보로 잡혀놨어요. 담보로 잡혀놓고 담보로 잡혀놨는데 여기서 돈을 안 갚으니까 상대방이 그 물건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그거는 원래 주인이 넘겼는가 주인이하고 상관없이 넘어갔는가? 상관없이 넘어갔죠. 그러면 그 정부는 양도세 물린다 안 물린다? 당연히 물리는 거죠. 그거는 네가 모르는 거 네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물건 넘어가고 너 알았지 않냐? 그럼 양도세 물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 되신 분들은 그거는 본인이 내게 넘긴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양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이래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사례 이제 다시 가보죠. 봐요. 답변을 봐보세요. 명의수탁자 이 말은 이제 보관한 사람이 명의신탁자 원래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탁 재산의 채무를 설정한 후에 담보 설정한 후에 불이행으로 그 자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럼 명의신탁 원래 주인이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방법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왜냐하면 이렇게 불법으로 편법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맡긴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빌린 것처럼 해서 이렇게 담보를 잡혔다가 소유권이 넘어가도 나는 양도세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차단해버린 거죠. 아예 전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너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너는 양도세를 물어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양도세를 내겠는데 이쪽으로 청구하겠는가? 어떻게든 구상권 청구하겠죠. 제가.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거는 너희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런 사례를 진짜 이거 우리 실제로 수업할 때 배운 거하고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 하실 때 이 사례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질문 형태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 이런 사례 형태 토론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사례 9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제 사례 9번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밑에 답은 일단 읽지 마세요. 답은 읽지 마시고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해요. 이렇게 이제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할 때 증여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 채무가 12억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 요 12억을 인수를 그대로 다 했어요. 자, 12억을 인수했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자, 12억이다, 10억이다. 2억. 아니,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한 게 12억을 인수했으니까 양도가액을 12억으로 잡아라, 10억으로 잡아라. 양도가액을 10억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실제 이 물건값이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증여 당시에 시세가 10억밖에 안 되니까 10억을 양도가액으로 잡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을이 갑에게 증여한 걸로 봐서 이건 다시 을이 갑에게 대신 2억을 내 대신 갚아줬으니까 을이 갑에게 2억을 증여한 걸로 봐요. 그렇죠. 완전히 합리적이죠. 이렇게 처리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채무 인수는 양도다 그래서 무조건 12억이 양도세예요. 이러고요. 알고 있는 중개사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실제로 법은 딱 정확해요. 그 규정 안에서 법대로만 처리하시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상담을 못했다가 갑자기 전부 12억을 양도세로 내가 신고하면 누구만 손해인가요? 나만 손해죠. 자기는 10억이 양도인데 12억으로 양도를 하겠으니까 정부는 12억으로 양도세를 받아요. 자기가 신고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갑에게는 2억에 대한 증여세를 주지. 그럼 이 사람이 12억으로 잘못 세금을 냈으니까 이제 을은 2억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정부 나쁜 정부는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또 뭘 해서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들었어야 돼요. 경정청구라는 걸 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 경정청구라는 것은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세금 신고하고 나서 5년 안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돌려주는데 5년이 지나버리면 절대 안 돌려줘요. 5년 시간 끝 그러면 정부가 꿀꺽 해버려요. 더 이상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사례를 지금 막 이상한 사례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진짜 어렵죠. 그럼 실무하실 때 이런 분 우리 사무실 이런 분 안 오겠는가? 올 수도 있겠는가? 그렇죠. 당연히 올 수도 있죠. 이것보다 더하는 사례도 가지고 와요. 그럼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제 상담이 되시잖아요. 금방 상담이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다음 이제 10번 사례네요. 10번 사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사기를 쳤어요. 내가 이게 건물인데 이 건물을 내가 지금 팔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사기를 당했다가 사기로 해가지고 이 건물이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어요. 사기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1번 양도세 물린다. 2번 안 물린다. 물린다. 사기를 당했잖아요. 정부가 나를 보호해줘야죠. 사기를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도 거래가 아닌 걸로 봐요. 그걸 왜 그러냐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내가 그걸 돌려받기 때문에 그건 양도가 아닌 걸로 봐줘요. 이런 것들은.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그다음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 분할하는 것. 이것도 밑에 읽지 마세요. 아직 읽어보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혼인신고를 않고 사실혼 관계로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갈라섰어요. 그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자료를 줄 수 있겠는 거 없겠는가? 있다. 몇년 사람인 거에 따라서. 아니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이 사람 배우자인가 배우자 아닌가요? 배우자. 아 민법대로 하시니까 배우자를 보는 거죠. 됐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여기가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만약에 위자료를 이렇게 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겠는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위자료 지급할 수 있어요. 있어요. 위자료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을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갑의 재산을 을에게 줄 수 있겠는 거 없겠는가? 있다. 아니 상속은 배우자가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위자료도 못 받아요. 이 경우는. 그럼 살아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받아가야 돼요. 네, 사생제를 받아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보세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살아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주면은 준 사람이 양도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일 끝에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사실혼 관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죽어버리면 안 돼요. 죽어버리면 분할이 안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실 수는 있는데 죽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하고 재산을 분할했으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갑하고 을이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는 요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갑에게 재산 분할로 넘겨주는 건 양도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망을 했을 때는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정도,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94페이지 사례 3번을 한번 봐보실래요? 부부가 이혼 후 동거하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해놓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교재에서 배운 것 같죠, 우리? 아마 이건 배웠을 거예요. 부부가 이혼도장 찍어놓고 같이 살고 있으면 각각의 세대로 번다 그랬는가? 아니면 동일 세대로 번다 그랬던가? 동일 세대예요. 허위 이혼이에요. 이건 허위 이혼. 이혼도장 찍어놓고 같이 살아도 동일 세대로 번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이. 그래서 이제 사례 4번은 제가 이제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세무서 직원이라면 세금을 물리겠는가 안 물리겠는가를 판단해 보세요. 내가 세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는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내가 공인중개사하고 납세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부 편을 들어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세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따지셔야 돼요. 1층이 있고 1층이 있어요. 1층이 부모가 살고 있고 2층이 자녀가 살고 있고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둘이 합쳐서 주민등록이 하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녀하고 부모가 이렇게 둘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자녀가 집을 여기서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또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 봐라, 1세대 1주택으로 봐라. 2주택. 자, 우리가 이제 세무서 직원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게 맞는가,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게 맞는가? 1세대 2주택.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자녀예요. 제가 이제 여기 세무서 직원들이에요.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죠. 주소도 같이 돼 있으니까 1세대 2주택이니까 당신 집 팔았을 때 세금 내놓으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는 부모님 뵌 지가 지금 한 7, 8개월 됐는데 지금 내가 지금 왜 부모하고 같이 산다고 그러세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세무서 직원 당신은 이게 판단할 때 사실 판단이라는 거 모르세요 그래요.
공부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하나로 합쳐져 있을지라도 따로 생계를 따로 하고 있으면은 각각의 세대로 봐줘요.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혹시 이제 세무서 직원이 부모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혹시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신가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부모님은 하루에 어떻게 한 번씩 가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내가 1년에 한 번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나를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무서 직원은 꼼짝없이 단독 세대, 각각의 세대로 봐서 나도 세대 하나, 부모도 세대 하나 해서 이렇게 따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식으로 봐가지고 각자 비과세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주소는 같이 있을지라도 주민등록은 같이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 절대 그래서 부모님 집에 가서 아침 저녁을 식사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진짜로 이런 경우는 이 자녀가 이 부모를 남버릇게 하셔야 돼요. 남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면 그러면 각각의 세대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혹시나 아침 저녁으로 식사는 같이 해요. 그러면 동일 세대로 봐서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세금 추징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상담하실 때는 이런 경우는 주소는 같이 이제 주민등록은 하나로 되어 있을지라도 생계를 달리하시면 돼요. 부모하고 같이 식사라든지 같이 생활을 같이 안 하시면 따로 세대로 봐가지고 각각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로 이 자녀가 부모 집에 주로 왕래를 잘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과세하고 비과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비과세는 어떤 사람이 비과세를 받냐면 요 자녀가 부모를 불효하면 비과세 받고 효도하면 과세예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생겼어요. 법이. 절대로 효도하시면 안 돼요. 부모하고 불효를 해야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경우는 잡아떼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거는요. 그다음 이제 사례 5번은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읽지 말고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대답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날짜를 오늘이 11월 11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집이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는데 A는 갑이 가지고 있고 B는 을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동일 세대원이에요. 근데 오늘 일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집이 두 개가 있어. 1세대 2주택인데 요 갑이 A주택을 양도하려고 그래요. 이 집을 양도하려고 하니까 B가 나도 집이 있는데요. 근데 갑이 이 집이 있는 걸 을이 가지고 있는 걸 몰라버렸어요. 근데 오늘 잔금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잔금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B가 잠깐만 나 집 있어. 지금 아니 그럼 1세대 2주택이니까 세금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잔금하는 날 오늘 잔금을 정리하는 날 이 사람이 세대를 분가를 한다. 오늘 동일한 날 세대를 분가를 하면은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겠는가? 1세대 2주택으로 봐야 맞겠는가? 오늘 잔금한 날이라니까요. 오늘 잔금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을이 나도 집이 있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제가 이제 을을 오늘 주민등록에 세대 분가를 오늘 바로 시켜서 급하게 잔금하는 날 세대 분가를 시켰을 때는 그때는 집이 하나씩 있는 걸로요. 요거 을이 집이 요거 내 집에서 빠져나간 걸로 보는 게 맞겠는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세금 물리는 게 맞겠는가? 자, 2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 그렇게 상담하시면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고 1주택으로 오면 세금 안 내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답은 맞아요. 자, 2주택으로 볼 것 같다? 1주택으로 볼 것 같다? 1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잔금하는 날 그날이라도 빨리 주소를 떼야 돼요. 납세자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동일한 날 잔금하는 날 세대를 분가했을 때는 먼저 분가한 후에 잔금을 정리한 걸로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급했을 때는 잔금하는 그날이라도 당일날 빨리 주소를 떼야 돼요. 그래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돈 벌 수 있어요. 진짜로 중개사 할 때 고마워요 그래요. 그 중개사님한테 어마어마하게 고맙다고 표시할 거예요. 그런데요, 주소가요 시골에 있네. 부모님이 지금 시골에 계셔. 근데 시골로 주소를 옮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시골로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그 동사무소 같은 빨리 가셔가지고 이 주소 이전을 그쪽으로 빨리 하세요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집으로 서울에 있으면 서울 근처에 있는 다른 집으로 얼른 주소 먼저 옮겨놓고 보는 거예요. 동사무소 옮기기만.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 우리 업무 처리 마감 전산 정리 끝나기 전에 전산 닫히기 전까지만 옮겨버리면 돼요. 그날만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동일한 날 세대를 분가했을 때는 세대 분가가 먼저예요. 잔금이 먼저가 아니라 세대 분가가 먼저, 잔금 나중에. 그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요런 거 알아놓으면 나중에요. 중개사 일하면서요. 상대방들이 어쩔 때는 수수료 좀 더 챙겨줘요. 그럼 이 정도 알고 계셔도.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근무 목적으로 출국했을 때는 요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살고 있고 제 자녀가 외국에 나가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이 외국에 이제 실제 있는 사례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집 한 채 있고 자녀는 집이 없는데 있다고 해봐요. 자녀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외국에 취업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주소를 우리 집에다 주소를 놓고 외국으로 취업을 나갔어요. 그럼 자녀도 집이 하나 있고 나도 집이 있는데 자녀가 외국에 취업이 나갔으니까 우리 집에 주소가 있어요. 그럼 나는 1세대 2주택이 되는가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1세대 1주택이에요. 각각으로 가요. 외국으로 취업을 했으니까.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우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면 다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소만 우리 집에 돼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판단으로 따진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판단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몸이 어디에서 생활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주소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에 사례 9번을 봐볼게요. 요거를 그제 어떤 분이 이걸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못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하고 갑의 자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이 1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자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자녀가 29세라고 하더라고요. 만 29세. 이 사례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만 29세인데 이 갑이 이 집을 양도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자녀가 또 집이 있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양도 차익이 한 3억 정도 난대요. 양도 차익이 3억 나고 둘 다 서울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되고 세율도 10% 업돼가지고 세금이 꽤 많이 나와요. 세금이 아마 한 1억 한 4, 5천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게 하려고 이 자녀를 다른 집으로 세대를 분가했어요. 세대를 분가했어요. 세대를 분가했으니까 이제 세대 분가했으니까 이때는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2주택인가? 1세대? 납시다 편들 미반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제가 세무서 직원이라면 잠깐만요. 이 자녀가 진짜로 어디서 살고